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모험의 신박 오늘 8월 12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주말에 토요일 날 또 아침에 공차고 오후 나와가지고요. 하루 종일 한 7시간 가까이 열일하고 혹시 이번 시장의 하락이 또 모르잖아요. 또 과거에 있었던 큰 구조적 약세장이 될 가능성은 있는지, 아니면 이벤트 드리븐 약세장이라도 이벤트로도 뭐 코로나 때 35%나 빠졌으니까요. 또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딱 체크해보고, 그리고 기분 좋게 가족과 함께 아버지 어머니와 저희 딸아이 뭐 다 같이 해서 저녁 식사하고, 항상 저한테 위기 때만 되면 세이가 지금 달러 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사촌 누나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사촌 누나랑 그 자영하고 다 같이 아주 행복한 저녁 식사하고, 그날 밤에 강릉 가는 버스 타고 가서 또 어젯밤 늦게 왔습니다.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공부를 다 끝내놓고 가니까 아주 마음 편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동안에 주말 동안에는요, 토요일 오후에는 조회수가 많이 나온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좀 아주 안 좋게 얘기하는 분들, 그런 영상들도 쭉 다 봤고요. 그분들의 논리의 오류랑 또 그분들 얘기 속에 또 귀담아야 될 만한 부분들, 그런 것들 꼼꼼하게 다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지난주에 금요일 날 백인 비율이잖아요. 이게 한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미국에서 백인 비율이 60%, 히스패닉하고 라티노가 한 19%, 그리고 블랙이 생각보다 히스패닉하고 라티노에 비해서는 비중이 낮네요. 12.6%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아시아인들이 에이지안 5.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키피디아에서도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는 61.6%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빠르게 신문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그죠?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자, 먼저 세계 배터리 시장 절반 점유한 중국, 테슬라도 고객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배터리 시장의 경쟁 구도 계속 체크를 해봐야죠. 자, 중국산 배터리면 위험한가 라는 또 소제목이고요. 이번에 인천 서구에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로 전소된 전기차들이 많이 정비소로 실려갔네요. 거의 뭐 폐차다, 그죠? 다 완전 전소했기 때문에. 자, 지난 1일 인천 청라에서 불이 난 벤츠 전기차 EQE350에 중국 업체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탑재된 사실이 알려지며, 중국산 저가 배터리는 더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자기 차에 중국산 배터리가 장착돼 있다는 이유로 불안해하는 것은 과도한 우려라고 설명을 하고요. 우선 중국산 배터리가 가격이 저렴한 것은 규모의 경제에 성공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고요. 올 1에서 3월 1분기 매출 기준으로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기업 점유율은 무려 48%나 됩니다. CATL이 30, BYD가 11, 이렇게 1, 3위를 차지하고 있고, 2등이 LG엔솔이 16%, 를 비롯해서
한국은 전체 약 2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CATL의 경우 중국 밖 글로벌 시장에서도 올 1분기 처음으로 LG엔솔을 제치고 점유율 1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 확보 및 생산을 자국 내에서 수직 계열화를 했고요. 막대한 내수 시장이 있어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입니다. 중국 정부가 10년 넘게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투입하며 자국의 전기차 산업을 키워온 결과인 셈인데, 한국 원전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더 안전한 것은 기술력 때문인데, 중국 전기차 배터리 경쟁력도 비슷한 논리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또 대부분 자동차 회사는 싸다고 부품을 받지 않는다. 그렇죠. 전기차를 만들 때 개발하려는 차에 필요한 성능과 사양을 정해서 배터리 업계에 발주한 후에 조건을 맞춰오는 기업 가운데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코로나 사태와 미중 갈등 속에서 공급망 다변화를 하는 추세도 반영됐는데, 한 기업의 제품만 쓰다가 불의의 사태를 맞으면 전체 생산 라인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유럽, 한국 등 자동차 기업도 자국 배터리 회사뿐 아니라 중국 기업과도 거래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계 전기차 1위 기업인 테슬라도 중국산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자, 요 배터리 관련된 기사 하나만 좀 더 볼게요. 자, 미국, 유럽에서는 배터리 여권제 2026년부터 공개 의무화를 한답니다. 자,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전면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인데, 전기차를 사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벌어지는 것을 넘어서 기존 전기차를 구매한 사람들 사이에서 전기차를 팔고 내연차나 하이브리드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11일 국내 1위 중고차 플랫폼 K카에 따르면 지난 1일 이후 7일간 내차 팔기 홈 서비스에 등록된 전기차는 직전주 대비해서 18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서비스에 등록된 전체 전기차 매물이 400여 대 규모라는 점에서 수십 건 이상의 매물이 더 나왔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다수 자동차 회사들에는 청라 화재 이후 고객들로부터 내 차 배터리가 어디서 만든 것인지 알고 싶다는 문의가 쏟아졌고요. 이를 감안해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대차처럼 배터리 정보를 전면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는 곳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내년에 아예 전면적으로 모든 자동차 회사의 배터리 정보 공개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해외에서는 이미 배터리 정보 공개가 추진되고 있고, 상당수 수입차 업체들은 그러나 배터리 등 자동차 부품을 어디에서 조달하는지가 일종의 영업 비밀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적잖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자, 현대하고 제네시스 전기차에 어떤 배터리가 탑재됐나 쭉 나오네요. 자, 여기 일단 표를 보면요. 자, SK온의 배터리는 어디 납품되냐면 아이오닉 5, GV60, The New Ioniq 5, GV70, 그리고 아이오닉 6 하고 GB80, 그리고 포터 ST1에 납품이 되고 있고, LG엔솔은 아이오닉 23년 6월 이후 생산된 아이오닉 6에 납품이 되고 있고요. 캐스퍼 일렉트릭하고 코나 일렉트릭, 아이오닉, 더 뉴 아이오닉. 자, 그리고 CATL은 코나 일렉트릭 2세대에 들어가고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배터리 포비아, 배터리 공포 해결책이 나올까?
청라 화재 이후 전기차 불안이 본격적으로 확산한 것은 불이 시작된 전기차 EQE의 세계 10위권이자 소비자들에게는 낯선 중국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들어있었기 때문이고요. 기존 발표 내용과 다르다는 점에서 가짜 정보를 제공했다는 논란까지 번졌고요. 22년 벤츠 독일 본사의 전기차 개발 총괄 부사장은 현지에서 한국 기자들을 만나서 EQE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공급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파라시스 배터리를 장착한 EQE가 3,000대 이상 팔린 것으로 확인돼 배터리 불안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 기아, BMW, 볼보, 폴스타 등이 배터리 정보 공개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만 전기차 판매 상위권인 테슬라, 벤츠, 폴크스바겐 등 수입차는 아직 뚜렷한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배터리 등 자동차 부품의 공급처가 밝히지 않는 자동차 업계의 오랜 관행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자동차에는 수만 개 부품이 들어가고 자동차 회사가 각 부품의 성능 등을 평가해서 적재적소에 각 부품을 쓰기 때문에 브랜드가 부품을 보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부품 제조사를 밝히고 그 제조사 제품이 들어간 차량을 문제 삼을 경우 영업활동에 지장이 불가피하다는 취지고요. 또 한국 수입차 회사들은 사실상 현지 판매 법인이라 차량 제조와 관련된 이 부분을 직접 결정할 수 없어 입장을 내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 사례처럼 시장 점유율이 낮은 배터리 회사의 제품이 들어간 차의 경우 소비자들이 차를 중고시장에 팔거나 신차 구매를 꺼리게 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 전기차 전환이 최근 수년간 빠르게 진행되면서 배터리와 관련된 제도 정비도 최근에서야 본격화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로의 전환을 피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커진 가운데 핵심 부품인 배터리 정보 공개가 뚜렷한 추세이고요. 소비자 알 권리는 물론이고 배터리 내부의 희귀금속 등을 제대로 재활용하는 등 전기차 산업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 전기차 산업을 빠르게 키운 중국은 2018년부터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을 구축해서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2026년부터 배터리 라벨링 제도를 통해서 제조사와 구성물질, 전압, 용량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은 2027년부터 디지털 배터리 여권 제도 등을 차례로 도입해서 배터리 정보를 공개 관리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정부도 12일 전기차 화재와 관련 환경부 주도로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관련 부처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오늘이네요. 자, 국내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의무화 여부와 배터리 정보 공개 여부에 따라 구매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지하 주차장 등의 전기차 주차구역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대책 등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전기차에 화재가 나면 이 물로 잘 꺼지지 않는데, 그죠? 스프링클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1월 종합해 다음 달 초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을 내놓는 게 목표다. 전기차에 불이 붙었는데 옆차로 옮겨 붙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스프링클러 물을 계속 부으면 옆차에는 안 옮겨 붙을 수도 있나요? 네, 그거는 뭐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자, 참 이번에 배터리 사고가 여러 가지 일파만파로, 그죠?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역시 중국산 배터리는 안 돼 하면서
국내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하필이면 왜 우리나라에서 다른 지금 중국이나 유럽이나 뭐 이런 데서 이번 청라 사건 같은 거 가끔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전체적인 전기차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는 좀 아무래도 좀 심리적인 영향을 아무래도 좀 많이 줄 것 같은데요. 아까 중고차 뭐 사이트에도 그렇게 180%나 늘어났다고 하니까, 보통 우리가 차를 살 때 이 차가 주는 효용에서 저는 그런 생각도 예전에 했었거든요. 우리가 뭐 꼭 돈이 아주 어느 정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 이상만 있으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게, 아반떼를 타는 거나 BMW 520 좀 작은 거랑 뭐 얼마나 그게 자동차가 주는 효용으로 따져보면 과연 그렇게 한 3천만 원 이상 3, 4천만 원 차이가 날까? 옛날에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명품 어떤 사람은 또 만났더니 자기가 입고 있는 하얀 면티가 40몇만 원짜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만난 적은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아무래도 그 어떤 브랜드가 주는 가치, 그죠? 아, 내가 그래도 이런 브랜드를 입고 이런 브랜드의 차를 타. 예, 그런 효용도 있는데, 전기차 이런 사고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됐잖아요. 예전에 BMW 화재 사고 때도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보면요, 한때는 15년 전에는 강남 소나타라고 했거든요. BMW 5 시리즈가 정말 많이 보였는데, 최근에 보면 BMW 5 시리즈 보기가 힘듭니다. 그게 그러고 보니까 BMW 지난번 화재 그게 한 1년 내내 보도가 되고 나서 싹 없어진 것 같은데, 야, 이번 전기차 화재 사건은 아무래도 좀 심리적으로 좀 데미지를 주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개발자 대회 취소, 인텔 끝모를 추락입니다. 야, 인텔 주가 보면 정말 우리가 아무리 1등이라고 하더라도 뭐 10년 계속 끌고 가면 된다.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과거에 1등을 했었지만 1등의 지위를 위협받는 순간부터 주가는 순식간에 빠지잖아요. 최근에 인텔 보면 딱 그렇습니다. 자,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당장 내달 계획되어 있던 연례 개발자 대회 인텔 이노베이션 2024를 취소하기로 했네요. 와, 이런 행사를 취소할 정도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데요. 지난 1일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뒤에 주가가 곰두박질 치자 연례 최대 행사까지 취소하기로 했고요. 8일 인텔은 신중하게 검토한 끝에 우리는 9월 열릴 예정이었던 인텔 이노베이션 행사를 25년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행사인 것을 감안하며 사실상 취소한다는 뜻이고, 인텔의 이노베이션은 팻 겔싱어 현 인텔 CEO가 취임한 2021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네요. 21년부터. 자, 자체 최대 규모의 행사라고 합니다. 인텔은 올해 9월 24일부터 이틀간 미국 산호제 컨벤션 센터에서 행사를 열 예정이었고요. 지난해 같은 장소에서 열린 행사에서 인텔은 1.8나노 급인 반도체 웨이퍼 시제품을 공개해 업계에서 화제가 되긴 했었죠. 네, 과연 수율이 얼마나 나올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행사 취소의 결정적인 원인은 실적이고요. 인텔은 현지 언론의 예상보다 어려운 2024년 실적과 전망을 감안할 때 비용 구조를 계속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발표한 2분기 실적에서 16억 1천만 달러 순손실을 기록했었습니다. 야, 우리나라 돈으로 2조 2천억이고요. 전년 동기 14억 8천만 달러 순이익에서 작년에는 한 2조 수익 냈었네요. 오히려 적자 전환했고요. 실적을 발표하며 인텔은 사업 구조 조정, 인력 감원 등을 통해서 총 100억 달러 규모 비용 절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인텔 주가는 계속 내림세인데 지난 9일 인텔 주가는 19.79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한 달 전에 35달러였는데 42% 하락을 했습니다. 현 주가는 1990년대 후반 수준이고요. 와, 90년대 후반이면 30년 전 주가다, 그죠?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인텔은 PC 시대 제왕이라는 틀에 갇혀 모바일 시대에 이어서 AI 시대에도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21년 재진출한 파운드리 사업도 적자폭이 커지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인텔이 행사를 취소한 날 무디스는 인텔의 선순위 무담보 채권 등급을 기존 A3에서 대폭 낮췄네요. BAA1으로 하향 조정하고 등급 전망도 안정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했습니다. 무디스는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인텔의 수익성이 상당히 약화될 것이라는 예상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등급 하향의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네. 영원한 1등은 없습니다. 이 큰 패러다임이 변할 때 지금 여기 보면 PC에서 모바일, 그리고 모바일에서 이제는 AI 시대로 넘어가는데 일단 모바일 시대로 넘어가면서 PC 하면 인텔 인사이드, 여기도 뭐 노트북에도 인텔 코어, 그 바로 옆에는 엔비디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PC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는데 모바일의 이 CPU에 해당되는 AP 같은 경우에 삼성도 만들고 애플도 만들고 퀄컴도 만들고 이 독보적인 인텔만의 독점력을 모바일에서는 상실을 했죠. 자, 근데 AI로 넘어가는데 인텔 쪽에서는 뭐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인텔은 여러 가지 종합 반도체 회사였거든요. CPU부터 파운드리까지 뭐 다 하는 회사고, 낸드도 했고 메모리도 하고 다 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였는데 이 인텔의 몰락으로 인텔이 시가총액은 그러면 누가 가져갈까를 봐야 되는데 결국 1.8나노 뭐 파운드리 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이 TSMC에 바꾸어서 오히려 못 뺏어 오고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GPU가 또 CPU를 넘나드는 그런 걸 하겠다 그러고, AMD가 또 인텔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고, 그죠? 서버에 들어가는 CPU를 여전히 뭐 인텔이 한 90% 이상 하고 있지만, 야, 저러다가 나중에 다 뺏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지금 우려를 남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낸드는 3년 전이었나요? 대련에 있던 인텔의 낸드 사업부 하이닉스한테 또 다 넘겼죠. 그래서 인텔이 최근에 보조금 받으면서 야, 인텔이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우려감이 있었지만 아무리 돈을 퍼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약간 느낌이. 주가가 말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 기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을 바꾼 구글의 시작은 이 여인의 착오였다. 그래요? 구글의 데모 수전 워치츠키 별세하셨다라고 되어 있네요. 구글의 데모로 불리던 수전 워치츠키 56세에 돌아가셨네요. 전 유튜브 CEO가 암 투병 끝에 숨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56세면 68년생이신 것 같다, 그죠?
10일 순다로 피차이 구글 CEO는 자신의 X를 통해서 소중한 친구였던 수전이 2년간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믿을 수 없이 슬프다. 수전은 구글의 역사에서 누구보다도 중요한 인물이었고 그가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고요. 그의 남편이 데니스 트러프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수전이 비소세포 폐암, 폐암으로 돌아가셨군요. 비소세포 폐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워치츠키보다는 수전이라고 읽는 게 편해서 그냥 수전으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자, 수전은 실리콘밸리와 IT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중 한 명이지만 학부부터 석사까지 모두 문과학위만 받았다네요. 오, 그래요? 우리나라는 너무 문과에 있다가 이과로 못 넘어가고 이과에 있다가 문과로는 가끔씩 넘어오십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문과에 있다가는 이과로는 못 간다. 이런 고정관념은 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1968년 7월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그는 68년생 맞네요. 하버드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했고요. 졸업 후에는 인도의 영자 신문사에서 사진작가로 일을 했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 캘리포니아 대학 산타크루즈에서 경제학 석사를 그리고 UCLA 앤더슨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MBA를 받았습니다. 이후 인텔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을 때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를 만났었군요. 수전과 구글 창업자들의 관계는 집주인과 세입자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수전은 1998년 남편과 실리콘밸리 맨로파크에 첫 집을 마련하고 집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차고를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사무실로 임대를 해줬는데 브린과 페이지는 차고뿐만 아니라 이 집의 방 4개 중 3개를 빌렸네요. 월 $1,700의 임대료로 구글의 초기 직원들은 숙식을 하면서 온수 욕조와 세탁기까지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수전과 남편의 신혼집은 구글의 사무실이 돼버린 것인데 실제로 당시 찍은 사진을 보면 집 안에 걸린 화이트보드에 구글 월드와이드 헤드쿼터 구글 세계본부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훗날 수전의 막내 여동생인 앤은 브린과 2007년 결혼한 뒤 2015년 이혼했네요. 자, 브린과 페이지는 임신 5개월이었던 수전에게 구글 입사를 제안했고 집주인 보고 우리 회사 입사하세요 이랬네요. 대학원 학자금 대출도 다 못 갚은 수전은 안정적인 직장이 인텔을 나와 수익이 한 푼도 없던 구글에 입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회상했고 그는 인터넷으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고 나도 그 일부가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옮겼었군요. 자, 구글의 16번째 멤버로 합류한 수전은 엔지니어나 개발자가 아니었지만 구글의 변화를 이끌었고요. 구글 로고 뒤에 붙어 있던 느낌표를 떼고 구글의 상징적인 첫 화면인 두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게 옛날에는 구글 하고 뒤에 느낌표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이후엔 콘텐츠 제작자와 구글 간 광고 수익을 나누는 프로그램인 구글 애드센스를 기획했고 이 모델은 여전히 구글의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2006년 구글 비디오 개발을 이끌었던 워치츠키는 페이지와 브린을 설득해서 유튜브를 16억 5천만 달러에 샀었네요. 구글의 미래를 쓴 독일 언론이 토마스 슐츠는 당시의 관점에서 정신 나간 수준의 액수였다고 했고요. 2조 되는 돈을 그것도 2006년에
근데 2006년에는 원달러 환율이 그때 1,000원이 막 깨질 때였었거든요. 1,000원이 깨지고 뭐 했었으니까 그냥 1조 6천억 그대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자, 1조 6천억인데 그게 2006년이니까 2006년이면요. 지금보다도 집값이 3분의 1, 최소 3분의 1 쌌을 때거든요. 네, 그 정도 되네요. 4분의 1 가까이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돈으로 따지면 거의 한 6조, 7조, 네, 7조 한 8조에 샀다는 거예요. 당시 관점에서는 정신 나간 수준의 액수였고 지금 유튜브의 기업 가치는 4천억 달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4천억 달러. 야, 한 550조. 네. 수자는 2014년 유튜브 CEO에 올라 2023년 초까지 일하다가 회사를 떠났네요. 아유, 안타깝다 그죠? 사진에 보니까 2002년 구글의 초기 임원인 에릭 슈미트, 알파벳 회장과 구글 공동 창립자인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버린. 레리 페이지랑 세르게이 버린은 정말 앳된 청년들이네요. 그리고 수장과 훗날 야후의 최고 경영자가 된 마리사 메이어가 모여 기념사진을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자, 수자는 유튜브 CEO가 되기 전까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지만 구글 안팎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실리콘밸리의 다른 임원이나 미디어 업계의 거물들처럼 거만하지 않았고 매우 겸손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자는 5 아이를 키우고, 우와, 아유, 근데 막내 아들이 올해 초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첫 아이를 가진 채 구글에 입사한 그는 구글의 첫 출산 휴가 사용자였는데 2014년 유튜브 CEO가 됐을 때 5째를 낳고 출산 휴가를 다녀왔는데 막내가 2014년생인데 아이고 10살 됐을 때 참. 자, 그는 워러벨을 유지하는 CEO로도 유명하고요. 구글에서 동료로 일했던 셰릴 샌드버거 전 메타 CEO는 수자는 구글에서 워킹맘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고 저녁 식사는 대부분 가족과 하고 보통 일요일에는 오후 9시까지 이메일에도 답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가 CEO에 취임한 후 유튜브의 여성 직원 비율은 24%에서 30%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수정과 그의 두 여동생은 미국의 엄친딸 자매로 불리는데 첫째 동생 제니스는 UC 샌프란시스코 의대 교수이자 인류학자네요. 그리고 막내 앤은 2006년 유전자 분석 기업 23andMe를 창업을 했군요. 23andMe가 지금은 구글이 인수를 했던 걸로 압니다. 수전의 성향이 학구적이고 문과 출신이면서 빅테크에서 승승장구한 데는 가정 환경도 일조한 것으로 꼽힙니다. 어린 시절 폴란드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수전의 아버지는 스탠퍼드 대학 물리학과 교수가 됐고요. 어머니는 실리콘밸리의 선생님으로 불릴 정도로 유명한 교사였군요. 어릴 때부터 스탠퍼드대 교정에서 놀았고 부모의 친구와 이웃들은 유명 수학자나 과학자였다. 막내 동생 앤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세 자매가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분석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컸기 때문이다 라면서 우리는 어린 시절을 아인슈타인에게 도전하는 사람들과 보냈다고 했다. 야. 하긴 아버지가 스탠퍼드 대학 물리학과 교수였으니까. 네. 아유, 그런데 그래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 그죠?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AI 이용 공짜 시대 끝나나.
자, AI가 최근에 관련주들이 많이 떨어지면서 나온 얘기가 뭐 투자는 엄청 했는데 돈 버는 건 없다. 사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AI 거품론 이랬는데 그 관련된 기사인 것 같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AI 이용 공짜 시대 끝났나. 애플 스마트폰 AI 기능 사용에 월 $20 받을 수도. 자, 올해 초 삼성전자 갤럭시가 내장형 AI를 선보인 데 이어서 애플도 이르면 가을 아이폰 등에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탑재할 예정이고요. AI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가운데 AI 기능이 유료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CNBC는 시장 분석가들을 인용해서 애플이 곧 출시할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최대 월 $20에 제공할 수 있다고 보도했고요. 애플의 AI 유료화 전망은 앞으로 AI 기능이 매월 일정 금액을 내는 구독 경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빅테크의 가장 큰 고민인 AI 수익성 딜레마를 구독료로 풀겠다는 것입니다.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가 연간 수십 수백조 원씩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으며 생성형 AI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벌어들이는 돈은 투자에 비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애플이 아이폰요. 네. AI를 유료화한다면 디바이스 기반 AI 서비스에서도 유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애플이 생성형 AI 구독 모델을 정착시키면 너도 나도 AI 유료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죠. 네. 저도 챗GPT 한 달 전에 가입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데 돈 아까워서 한 번씩 맞다 하고 써보기도 한데 이번에도 시장이 급락했을 때 2019년 나스닥이 3% 이상 기록한 날을 알려줘 하니까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염성한 이사랑 점심을 먹었는데 염이사도 이 AI 챗GPT 유료 버전을 너무 잘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염이사도 보면 강의 자료를 참 혼자서 성실하게 잘 만들잖아요. 강의 자료를 같이 저도 이제 만들어 본 사람으로서 그 자료 만드는데 시간 엄청 많이 걸립니다. 네, 특히나 저는 이제 좀 손이 느려가지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챗GPT가 있으니까 확실히 좀 편해지긴 했어요. 딱 해서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잘 쓰지는 못하는데요. 뭐 그래프 같은 거 또 만드는 것도 좀 쉽고 근데 과거 뭐 2000년부터 그런 거 있잖아요. 시스코의 영업이익률 최근 25년 동안에 추이 알려줘 하니까 그게 데이터가 엉터리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풀 컨빅션은 없습니다. 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27,000원을 돈을 내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 쓰는 것만 하더라도 돈 값어치는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구독을 한 걸 이걸 끊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애플의 구독형 서비스라고 나오는데요. 가상 저장 공간 아이클라우드 50GB 월 1,100원 내고 있고 OTT 애플 TV는 월 6,500원 그리고 애플 뮤직 8,900원 월 그리고 통합 구독은 이걸 다 합쳐가지고는 게임까지 월 14,900원 내면 되네요. 그렇게 이 구독형으로 거의 필수 소비재가 돼가고 있잖아요. 요즘 빅테크 기업들이나 이렇게 보면 필수 소비자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성장주라고 해왔던 이런 기업들이 이 필수 소비재의 성격에 플러스 얘네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다음 차세대에 대한 성장
에 관한 투자도 얘네들이 다 하다 보니까 필수 소비재처럼 되면서 캐시카우가 아주 단단하게 캐시가 나오는 캐시카우를 갖고 있으면서 차세대를 계속 또 투자하고 그러면서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차세대가 다시 또 캐시카우가 되고 그죠? 자, AI 직접 팔기보다는 끼워 팔기인데 AI 기능의 구독 서비스는 조금씩 등장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워드, 엑셀이 포함된 자사 오피스 앱과 이메일 앱에 AI를 접목해서 월 $20를 받고 있고요. MS는 지난 3월 코파일럿 프로를 출시했고 오픈 AI의 이 챗GPT-4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AI로 검색뿐 아니라 MS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등에서 문서 작성을 도와주고요. 주제에 맞는 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해주고 엑셀 문서 내에 복잡한 데이터를 바로 분석해주는 식입니다. MS는 코파일럿을 오피스 앱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에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MS는 코파일럿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 유료 서비스로 고객들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AI 유료화는 챗봇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AI, 오픈 AI, 구글, 엔트로픽 등 생성형 AI 챗봇을 서비스하는 업체의 경우 더 빠르고 똑똑한 챗봇을 이용하려면 월 구독료를 내야 하는 방식입니다. 자, 빅테크가 주목하는 새로운 수익화 방식은 자신이 잘하는 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AI 기능을 더해 추가 요금을 받는 방식이고요. 애플의 AI는 글귀나 그림을 생성하고 사진과 문구를 수정해주는 보통의 생성형 AI 기능뿐 아니라 자사 음성 비서 시리에 AI를 접목한 것이 특징입니다. 예컨대 시리가 아이폰에 담긴 정보를 바탕으로 사진도 찾아주고 일정도 잡아주는 식입니다. 또 오픈 AI 챗GPT를 탑재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검색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뭐 밑에 쭉 내용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주요 AI 서비스 요 표 한번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갤럭시 AI는 현재는 무료네요. AI 통번역, 전화, 사진 검색, 이미지 생성되고요. 애플 인텔리전스도 현재까지는 무료이고 챗GPT 월 $20, 코파일럿 월 $2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온디바이스 AI 폰 시장을 연 삼성전자는 일단 당장 유료화보다는 AI 스마트폰 보급과 저변 확대에 주력한다는 계획이고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을 통해서 기존 출시된 갤럭시 스마트폰에도 AI 기능을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여기 제가 폴드 4를 쓰는데요. 업데이트 받으라고 해서 보면 이 AI 기능이 막 업데이트 되더라고요. 또 전자는 생체 정보 분석용 액세서리인 갤럭시 링을 새로 출시하고 건강 측정 앱인 삼성 헬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년 2억 대에 가까운 갤럭시 스마트 기기를 출시하는 전자가 완전 무료로 AI 기능을 탑재하고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인데 이미 시장에 나온 다른 스마트 링 제품들은 기기값은 물론이고 건강정보 체크 및 분석료 명목으로 월 수만 원의 구독료를 받고 있네요. 노태문 사장은 지난달 파리 공개 행사에서 최신 AI 기능 업데이트를 유료화할지는 시장 상황과 소비자의 요구 등을 감안해서 2026년에 결정할 것이라면서 일단 내년까지는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6년부터는 갤럭시에서 AI 기능은 별도 구독료를 내고 써야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일단 무료로 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죠? 거기에 좀 익숙해지고 그게 하나의 일상처럼 되도록 만들어 놓고 나중에 돈을 받는 전략이네요. 자, 시간이 45분이네. 마지막 기사. 네, 다 왔습니다. 그거 너무 내린 거 아니요. 그거 너무한 거 아니요. 이정재 씨가 그거 너무한 거 아니요. 이거 어디서 했다? 이 사진을 보니까 아마
저기서 한 거다, 그죠? 영화,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그거 너무한 거 아니요? 네, 거기서 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주가 너무 빠진 거 아니에요? 이거네요, 보니까. 자, 국내 증시 시총 2위 종목이자 대표 반도체 종목 중 하나인 하이닉스가 주가가 최근 절대적 저평가 국면에 진입했다는 지적이 증권사에서 나오고, 자, 하이닉스 전일 종가 대비 1.75% 오른 17만 4,500원에 장을 시작한 하이닉스 주가는 장 초반 17만 2,600원까지 내리기도 했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KB증권은 하이닉스가 향후 2년간 연간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주가 수준이 과도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김동원 리서치 센터장은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 28만 원을 유지했고요. 직전 거래일 9일 종가는 전장 대비해서 4.96% 오른 17만 1,500원. 지금은 17만 한 8,000원 네, 넘어갔네요. 이 김동원 연구원은 센터장도 하시면서 리포트도 직접 쓰시나 보네요. SK 하이닉스 주가는 최근 1개월간 27% 하락을 해서 PER이 4.6배 그리고 PBR은 1.3배를 기록 절대적 저평가 국면에 진입을 했고, 얼마 전까지 2배 넘어갔었는데 향후 주가의 업사이드 리스크를 고려할 시점이라고 짚었습니다. 업사이드 리스크. 그는 내년에도 HBM 1위 업체 주의가 유지되며 시장 지배력 확대가 전망이 되고, 올해 내년 연간 영업이익이 올해는 24조, 내년에 37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자, 분기별로 보면 올해 3분기는 7조 지금 예상하고 있죠. 2018년 3분기가 6조 5천억으로 그때 사상 최대였거든요. 6년 만에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4분기 영업이익은 무려 9조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반기 영업이익만 16조 원으로 2018년 하반기 10조 9천억 이후 6년 만에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는 AI 거품론 우려로 하이닉스 주가가 하락했지만 향후 미국 빅테크의 AI 투자는 오히려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이는 AI 대세 전환기 직전인 올해와 내년 빅테크 업체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과잉 투자로 선제적 필요 역량의 구축 위험을 감소하는 것이 과소 투자로 AI 시장 주도권을 잃는 것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요. AI 시장 확대로 메모리 산업은 HBM 등 고객 요구에 따른 맞춤형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어 향후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공급 과잉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네, 커스터마이즈드 된 스페셜티 반도체, 특수 반도체라는 거죠. AI 투자 확대의 중심인 하이닉스의 현재 주가는 바겐세일 중으로 비중 확대에 적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증권사들이 제시한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 컨센서스는 27만 한 5천 원 정도인데 최고가는 상상인 증권이 지난달 4일 제시한 35만 원이고요. 글로벌 주가 폭락장이 펼쳐졌던 2일에서 5일 이후 시점인 지난 8일에도 다올투자증권은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31만 원으로 제시를 하면서 여전히 투자에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명품백은 박앤세일 하지는 않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명품 주식을 이렇게 기습 박앤세일을 해줍니다. 그 기습 박앤세일을 해줄 때 내가 그 기습 박앤세일을 내 아까운 소중한 주식을 헐값에 팔면 안 되죠. 이번처럼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해서 발생한 이런 급락의 이런 명품 기업을 또 싸게 사는 기회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넘치시고 건강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